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새법률 산책.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작년 한 해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군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군대에서 더 이상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군 인권 향상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6일,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일병 집단 폭행, 그리고 다음날 사망하고만 윤일병. 이후 연이어 일어난 중부전선 6사단 후임병 폭행. 윤일병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전에서는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성폭력 이런 병영 부조리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잇따랐던 군 인권 침해 사건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해 4월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일병 집단 따돌림 및 폭행 사건, 그리고 윤일병의 사망. 12시간 동안이나 폭행이 지속되기도 했고 온몸에 멍이 들어있음에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장병들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마저도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있었음에도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이 사건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가혹행위라는 범죄의 특성상 은폐되거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가혹행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을 거의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혹행위라는 범죄 사실을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라든가 관리자들이 이 사실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장병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서열 의식에 입각한 선임자들의 후임병에 대한 가혹한 이런 행위가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는 이거를 좀 법제화해가지고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겠다. 군 인사법 개정안에는 구타, 또는 가혹행위, 폭력이 수반되는 이런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본인은 물론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즉각 그 자기 상급자 혹은 수사계통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로 규정을 해두게 되면은 신고를 함으로써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을 배제함으로써 더 활성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은 그 가혹행위나 이런 것이 예방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에서는 군인의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을 금지하고 지휘관 및 상관은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하를 지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혹행위를 알게 된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사건 은폐 의혹 또한 일었던 윤일병 사건. 실제로 사건은 4월에 일어났지만 7월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군대 내부의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역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이제까지 지휘관들이 또 지휘관 나름대로 자기에게 자기 부대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돌아올 불이익을 염려해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차단하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은폐, 축소 이러한 지휘관은 처벌을 하도록 이제 법으로 규제하고, 더욱이나 나가서 이것을 고의적인 목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이런 사람에게는 가중 처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법으로 좀 강하게 규제를 해나갔습니다. 법안에서는 군대 내부 문제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거짓 명령하거나 거짓 통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쉽게 신고 문화가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법안의 보완점은 무엇일까? 구타, 가혹행위 등 범죄 사실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나아가서 신고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휘계통상의 상급자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대 내부 사건들이 외부로 쉽게 알려지기 위한 통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경찰에 해당되는 헌병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 조직과 같은 검찰관, 검사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법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가해자 중심주의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외부적인 통제 장치가 좀 필요하다. 저는 국회 산하에 독일식 국방옴부즈만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2의 윤일병 사건을 막기 위한 이 같은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군대 전반에 인권 존중의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 인권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된 군 인권 침해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1년 58건, 2007년 80건, 2013년 141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난해 8월 말까지 접수된 82건 중 GOP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6월 이후에만 무려 36.5%나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구타, 가혹행위가 19%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의료권 침해, 부당한 제도 및 처분, 폭언, 욕설, 생명권 침해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올 10월까지 우리가 진정사건을 받아보니까 한 1,400건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구타, 가혹행위, 아니면 그 폭언, 폭행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생명권 침해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한 41% 정도가 이제 인권 침해 관련된 것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의료권 미흡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면 한 57% 정도가 사실은 사병과 인권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와 같이 군 인권 침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무에 있어서 상명하복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겠지만, 직무를 벗어나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선임병이 시키면 후임병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이런 문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유형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가혹행위는 근무 중이 아니라 생활관에서 일과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일과 이후에 사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게 되고, 후임병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군대 내 인권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군 인권 관련 별도의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군 인권 기본법안인데요. 지난번 윤일병 사건 이후에 그 모 대령이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언론 시효가 한 일주일이면 이제 화면에서 사라지고 한 6개월 되면 완전히 잠잠해진다. 그동안에 이런 사건들이 불거질 때마다 뭐 근본적인 대책을 거론을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군대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런 기본권을 향유하고 또 그럼으로써 국방의 신성한 의무에 대한 군인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그 선진 정예 강군을 만드는 그런 목적에서 이번에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첫째는 군인의 평등과 차별금지 부분을 명시를 했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사나 고충심사기구 그리고 군인권보호기구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법안에서는 군인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도록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어떤 이유로든 임면, 보직 및 진급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군인들에게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는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국방감독원을 각 군 본부에는 군인 고충심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내 인권 침해는 오랫동안 고착되어 문제인 만큼 법 개정만으로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 밖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지휘관들이 이게 인권 얘기를 하면 그 지휘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니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인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도 그 세계 그 2차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드시 법 집행 공무원, 군인들에 대해서는 인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도법 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법을 체계적으로 군에 시켜야 되고, 그럼 인권 감수성이 올라가서 소위 얘기하는 그 상경하에, 동료애 이런 것들이 발현돼서 충성심,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군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인권 교육이 이렇게 잘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행해져 온 군대 내의 인권 침해. 더 이상 이 같은 현상들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장병이 넥타이가 삐뚤어져도 절대 상사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넥타이도 인격의 연장선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군인들의 인격이 보장되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때 군인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또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긍심도 생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군인권법 제정은 너무나 늦었다. 이 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금 고생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군대에 복무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여러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좀 인내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생을 군에서 보냈습니다. 아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게 우리들 선배들이 잘못했는데 후배들이 그냥 몰아서 매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우리 군이 혁신해서 면모일신하고 다시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탈바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22개 과제인가 이와 같은 것을 국방부에서 추진해 나가라 하고 공고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법을 빨리 정비해주고 또 적절한 예산도 투입을 해서 이것이 빠른 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국방 문제. 그만큼 군대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더 이상 국방의 이름으로 젊은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군대 문화 조성.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이 그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등록금 분할 납부제. 현재 대학 등록금은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교육부령이다 보니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해 8월 기준 분할 납부제 도입 대학은 전체 대학의 약 93%에 이르지만 같은 해 한 학기에 실제로 이를 이용한 학생은 2.3%에 그칠 정도로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를 고등교육법에 명시하고 등록금을 학기당 6회 이내에서 선택적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상고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상고 사건 처리 건수는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약 75.2%나 증가했는데요. 이에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상고법원 판사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법률상 자격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대법원은 공적 이익과 관련한 사건을, 상고법원은 개별 사건의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부 관리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피부 미용업소에서는 고저주파 자극기, 레이저 장비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기는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업소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이에 안전하면서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미용 목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미용업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미용기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의 범위 및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미용기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약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이주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 보니 불법 체류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보육 서비스, 건강보험 혜택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주아동이 국내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가 본국으로 강제 퇴거되는 경우라도 자녀의 특별 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모의 퇴거를 유예하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의무교육과 의료 지원 등을 이주아동의 권리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한 해 국회는 월 평균 법안 발의 건수가 400건을 넘을 정도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올 한 해도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서 난방비 사용도 급증하고 있죠. 100만 세대가 한 가구당 1kW씩 절약을 하면 원전 한 개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키고 거기다가 아끼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 포인트 제도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확인해 보시죠. 알뜰한 새내기 주부 낙꼼꼼 씨. 집안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똑소리 나는 똑순인데요. 아이고. 그런데 천하의 똑순이 낙꼼꼼 씨에게 구멍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매달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 가스, 수도세 등 각종 요금들. 1년 12번 요금 명세서 앞에 좌절하는 낙꼼꼼 씨.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죠. 에너지 절약 비법을 찾아 폭풍 클릭. 드디어 한 줄기 빛을 찾았으니 그것은 바로 오, 탄소 포인트제.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네. 자, 그럼 탄소 포인트 제도가 뭔지 확인 들어갑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에너지 사용량이 과거 2년 대비 10% 이상 감축했을 시 최대 7만 원까지 그린카드 포인트나 현금, 상품권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를 알기 위해 제가 간 곳은 경기도 수원입니다. 오늘 탄소 포인트제를 잘 이용하는 에너지 절약의 고수님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근데 탄소 포인트제가 뭔가요? 네, 탄소 포인트제는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절 따라오시죠. 2012년 탄소 포인트 제도 가입 후 에너지 절약 고수가 됐다는 김인숙 씨. 쥐도 새도 모르게 새나가는 에너지를 잡는다는 게 철칙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 고수라지만 가전제품도 있을 건 다 있고 별다른 게 없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쓰지 않는 전력. 그건 내가 이제 쓸 때는 상관없지만 안 쓸 때 그때 흘러가는 전력만 막으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비결은 바로 버튼 하나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멀티탭. 대기 전력으로 새나가는 에너지가 10%나 된다고 합니다. 김인숙 씨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바꿔나갔는데요. 가스 압력밥솥도 그중 하나입니다. 주방에 오래된 맛수, 가스밥솥과 전기밥솥. 에너지 절약에선 가스밥솥이 효자입니다. 23원이면 한 끼 밥을 하는 가스에 비해 전기밥솥은 약 170원이 들어 한 달에 13,0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김인숙 씨의 에너지 절약 노하우 중 단연 돋보이는 건 바로 냉장고 이용법. 왜 쟁반을 꺼내세요? 한 번에 넣었다 뺐다 하면은 전기세가 그만큼 줄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꺼내려면은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정말 고수답죠? 근데 어머니 이게 전기만 해당이 되나요? 혹시 또 다른 거 절약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전기만이 아니고 이제 가스나 수도 그런 게 다 탄소 포인트에 다 해당이 돼요. 그 수도 같은 거는 여기 보면은 수압 조절하는 나사가 있어요. 이거를 왼쪽으로 살짝만 돌려놓으면은 물 수압이 줄어듭니다. 그 수압을 세는 것보다 수압을 낮춰놓고 쓰면은 수도세가 많이 절약이 돼요. 욕실 샤워기 역시 수압을 낮게 조절해뒀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않죠? 바로 변기 물탱크에 생수병 넣기. 이것만으로도 물 2리터가 절약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얼마나 절약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59,430원 정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줄이다가 이제 지금은 한 25,000원 나오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들으니까. 이렇게 절약한 덕분에 매년 5만 원가량의 탄소 포인트를 받아왔는데요. 포인트 외에도 매달 2만 원에서 3만 원씩 요금까지 줄었으니 실제로 연간 30만 원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혹시 탄소 포인트제를 참여하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탄소 포인트 받기 전에는 환경에 오염이 된다 해도 그때 듣는 순간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리한 대로 그냥 살았는데 그 탄소 포인트제가 되면서 내가 전략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조금이라도 그 오염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자체가 되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 같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은 환경을 파괴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에너지 절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가정의 전기, 가스, 수도를 연간 10% 이상 줄일 경우 전기는 최대 4만 원, 수도는 2만 4천 원 등 총 최대 7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쌓인 인센티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서 적립된 포인트는 그 가입자가 본인이 탄소 포인트제 가입 시 선택하신 인센티브 유형인 현금이나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린카드라는 게 어떤 건가요? 탄소 포인트 가입자가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발생된 포인트를 적립해 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린카드입니다. 이 그린카드에 탄소 포인트를 적립하면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친환경 제품을 사면 적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직접 들어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먹을거리를 비롯해 각종 생활용품이 즐비한데요. 이 중에서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제품이 뭐냐고요? 바로 친환경 마크와 탄소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이면 됩니다. 자, 과연 친환경 제품으로 구입했을 시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될까요? 19,000원 정도 썼는데 무려 1,090원의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정말 많죠?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몇 %까지 적립이 되는 건가요? 그린카드로 포인트를 적립할 때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상시 2% 포인트를 적립해드리고 있고요. 중소기업 제품이나 사회적 인증기업 제품 혹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제품에 한해서는 최대 24%까지 포인트를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린카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 체크카드 종류 하나로서요. 전국 15개 은행에서 현장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시거나 아니면 그린카드 전용 홈페이지인 에코머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도 인터넷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가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탄소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고 포인트는 그린카드에 적립, 친환경 제품을 사면 환경을 위한 생활 습관 합격입니다. 이 탄소 포인트 제도를 통한 그동안의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14년 현재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약 448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이 가입자 수가 절감한 양을 비교해 보면은 승용차로 따지면은 약 30만 대, 또 손나무로 따지면은 약 540만 그루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탄소 포인트 제도 가입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많은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요. 탄소 포인트제 참여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신 대로 탄소 포인트제는 환경을 위한 제도로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탄소 포인트제 대신에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에너지 절약 방법은 동일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Yesterday, now's the time for us to say Happy New Year.